때는 바야흐로 숨막히는 여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날이었죠. 도시의 소음과 매캐한 열기 속에서 28 청년 민준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생계를 위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이 되어주는 낡은 1톤 트럭 뒤편에는 각박한 세상만큼이나 무거운 택배 상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택배 배달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3년째였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학을 나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뒤이은 투병 생활은 그 꿈을 사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고 민준 씨는 동생들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아야 했죠. 택배 기사의 삶이란 세상의 온갖 갑질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문 앞에 두고 가라니까 왜 배를 누르세요? 상자가 찌그러졌잖아요. 등등 반말은 기본이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수해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죠. 무거운 생수나 쌀 포대를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빌라까지 나르고 나면 온몸은 땀으로 젖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히려 시키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들 때가 더 많았죠. 그래도 민준 씨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육체적 고통과 감정 노동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갔죠. 그날도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에 배달 물량은 평소보다 더 많았고 유독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배송이 집중된 날이었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수십 킬로그램짜리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자 민준 씨의 온몸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티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팔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을 무렵 그의 단말기에 새로운 배송지가 찍혔습니다. 인생빌라 501호. 그리고 품목은 생수 2리터 12개 묶음 2팩. 민준 씨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빌라는 그 지역에서도 악명 높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낡은 빌라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1호라면 꼭대기층. 2리터짜리 생수 24병, 무게만 해도 거의 50kg에 육박하는 짐을 들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필 왜 또 여기야? 그것도 생수를.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트럭 뒤 칸에서 낑낑거리며 무거운 생수 2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고 가는 것은 무리였기에 일단 한 팩만 먼저 들고 빌라 입구로 향했죠.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민준 씨는 천근만근 같은 생수팩을 어깨와 팔로 받치며 한 계단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층수를 올라갈수록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의 땀구멍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는 오직 501호라는 숫자만을 되뇌며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5층 501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겨우 호흡을 가다듬은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안 계신가? 불안한 생각이 스치는 순간 문 안쪽에서 느릿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민준 씨는 애써 힘든 기색을 감추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생수 주문하셨죠? 할머니는 민준 씨의 땀에 젖은 얼굴과 가쁜 숨소리,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거운 생수팩을 번갈아 보더니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여기까지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무거운 걸 시켜서 어쩌나 정말 죄송해요. 총각, 힘들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민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당연하다는 듯 혹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건을 받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갑질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냥 거기 문 앞에 두세요. 내가 이따가 옮길게. 아닙니다.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민준 씨는 할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생수팩을 들고 현관 안쪽으로 몇 걸음 옮겨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팩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거 없는데 정말 고마워요. 총각. 민준 씨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트럭에 남아있던 다른 생수팩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오르는 길은 처음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숨이 차고 힘겨웠습니다. 501호 문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두 번째 생수팩까지 거실 안쪽에 내려놓자 할머니는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 이거라도 받아가요. 너무 고생했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준 씨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도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모든 것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날도 더운데. 아닙니다. 아직 배달할 곳이 많아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물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민준 씨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배송이 괜찮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려 할 때 그는 무심코 문틈 사이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냘픈 어깨, 약간은 구부정한 등, 그리고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향하는 그 느릿한 걸음걸이. 그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희미해진 기억 속의 한 사람.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민준 씨의 할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세는 심해졌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는 일도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선 할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끝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할머니를 찾는 일은 민준 씨 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문틈으로 본 저 할머니의 뒷모습, 특히 힘없이 축 처진 어깨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구부정한 등,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그 걸음걸이가 마치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의 잃어버린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얼굴은 달랐지만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 아련한 느낌은 기억 속 할머니의 그것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는 계단을 내려가려던 발걸음을 그대로 멈춘 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철컥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러움과 그리움, 고된 삶의 무게와 외로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민준 씨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층 복도에는 민준 씨의 서럽고도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오늘 하루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온갖 서름과 모멸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잃어버린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미안해하던 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억 속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 그 뒷모습은 마치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온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 빛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며 살아왔던 그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렸고 결국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후련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소매로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대충 닦아냈죠. 아직도 심장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격한 감정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501호 현관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안에는 그의 잃어버린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에게 잠시나마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온몸은 뻐근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까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거나 혹은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할머니를 정말로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팍팍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 따뜻한 마음의 교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희미하게나마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에게 인생빌라 501호라는 주소는 단순한 배송지를 넘어선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현관 앞에서 오열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그날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혹은 자신의 처연한 모습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쑥스러움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다시 501호로 배송 갈 일이 생기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왔던 그 짧은 온기의 순간,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담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눈물은 그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했고, 이제는 그 계기가 되어준 할머니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의 배송 목록에 다시 인생빌라 501호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생수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약간의 설렘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트럭을 빌라 앞에 세우고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번처럼 절망적인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5층 501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도 잠시 후 느릿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할머니는 문틈으로 민준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 민준 씨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저번에 그 총각이네. 또 와줬구나. 저번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무거운 걸 아이고. 할머니는 민준 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별 말씀을요.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아. 잠깐 있어봐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하고 가요. 이번에는 민준 씨도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권유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보리차 한 잔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구수한 보리차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동시에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시원하네요. 별거 아니야. 힘들 텐데 이거라도 마셔야지. 근데 총각 얼굴이 저번보다 좀 좋아 보이네. 그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뜨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네? 아, 네. 그날은 유독 좀 힘든 날이었어서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젊다고 몸 막 쓰면 나중에 다 병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뜨끔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할머니의 마음에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짧은 만남 이후 민준 씨는 종종 501호로 배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쌀 포대나 김치통이었고, 때로는 가벼운 옷가지나 약 상자일 때도 있었죠. 배송 품목과 상관없이 할머니는 늘 현관문을 열고 민준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방수 기능이 거의 없는 낡은 우비를 입었음에도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5층까지 올라갔을 때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비를 이렇게 다 맞고 어떡해? 할머니는 다급하게 마른 수건을 가져와 현관문 바로 앞에서
민준 씨의 젖은 머리카락과 어깨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잠깐만.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는 수건으로 그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따뜻한 김이 나는 보온병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유자차인데 내가 직접 담근 거야. 뜨거우니 조심하고 이거 가지고 내려가면서 마셔요. 몸 좀 녹여야지. 내 걱정은 말고. 할머니는 민준 씨의 손에 따뜻한 보온병을 쥐어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배송지에 가야 한다고요? 알았어. 안 붙잡을 테니 이거라도 꼭 가져가서 마셔요. 결국 민준 씨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챙겨주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마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한 복도였지만 그의 마음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배송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민준 씨를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총각, 잠깐만. 그러고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은 랩에 쌓인 따끈따끈한 찐 고구마 2개였습니다. 점심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 보니 아직 밥도 못 먹은 것 같구먼.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별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현관문 너머로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 정말 괜찮은데. 괜찮긴 뭘. 어서 받아요.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어. 할머니는 민준 씨의 손에 기어코 고구마를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먹었던 고구마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현관 앞에서의 짧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민준 씨와 할머니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501호에 배달 갈 때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짧게나마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럼 총각 덕분에 잘 지내지. 총각은 오늘 많이 바쁜가 보네? 네. 오늘은 물량이 좀 많네요. 그래도 할머니 뵈니 힘이 납니다. 아이고, 빈말이라도 고맙네. 이거 음료수 하나 사뒀는데 가져가서 시원하게 마셔요. 할머니는 민준 씨가 올 때마다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음료수나 주스를 현관문 앞에서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자 부스러기를, 때로는 과일 한두 개를 그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죠. 그것들은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문 너머에서 전해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민준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할머니의 집 안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었지만 그 현관 앞에서의 짧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할머니에 대한 정과 신뢰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할머니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일이 없을까 살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드리거나 현관 앞에 쌓인 폐지를 대신 내다 버리기도 하고 가끔은 할머니가 읽기 어려워하는 우편물을 대신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도움에도 할머니는 매번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점차 민준 씨에게 5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동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여전했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팍팍한 그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 샘물은 그의 지친 영혼을 조금씩 적셔주며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었죠. 그 낡은 빌라 5층, 그 작은 현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만남들은 민준 씨의 고된 택배 배달길 위에 피어난 소중한 꽃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애틋한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계절은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택배 배달은 여전히 고되고 힘겨웠지만 이제 그의 마음 한편에는 순자 할머니라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친 하루 속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원동력이 되곤 했죠. 그동안 할머니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늘 감사함을 느끼던 민준 씨는 언젠가 제대로 보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자신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준 할머니에게 무언가 맛있는 것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배송 업무를 조금 일찍 마친 민준 씨는 월급날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마음 먹고 산 삼겹살 한 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기력이 없어 보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드시면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삼겹살 봉지를 소중히 들고 인생 빌라 5층으로 향하는 민준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렜습니다. 오늘은 배송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할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계단을 오르는 숨가쁨 속에서도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01호 문 앞에 도착한 민준 씨는 익숙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반가운 얼굴로 민준 씨를 맞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셨죠. 아니, 오늘은 웬일이야? 택배 온 거 없는데? 네. 할머니, 그냥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 드시라고 좀 사왔어요. 민준 씨는 조금 쑥스러운 듯 손에 들고 있던 삼겹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머, 이게 뭐야? 삼겹살이네. 아이고, 이걸 왜 사와? 나 같은 늙은이 주려고 돈도 없을 텐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약소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마음이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이걸 어쩐다. 할머니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준 씨 역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 아니, 아직 이제 막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 그때 할머니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마침 잘 됐다. 총각도 아직 밥 안 먹었지?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가. 마침 반찬도 좀 있고 이 고기 구워서 같이 먹으면 되겠네. 네? 아, 저는 괜찮은데요.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망설여졌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기까지 와서 고기까지 사왔는데 그냥 보내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어서 들어와요. 사양 말고. 할머니는 거의 반강제로 민준 씨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떨결에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게 된 민준 씨는 약간 어색하면서도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늘 현관 앞에서만 짧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집 안 거실에 앉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내가 얼른 밥상 차릴게. 할머니는 삼겹살 봉지를 들고 분주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얌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집 안에는 곧이어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와 함께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풍경. 민준 씨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작은 상에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찌개를 차려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삼겹살 익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죠.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 정겨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과 바로 붙어 있는 안방 쪽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뒤척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가느다란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안방에 누가 계신가? 민준 씨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안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아들이나 손주가 와 있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아까 그런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할머니 몰래 민준 씨는 소파에서 살며시 일어나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방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살짝만, 아주 살짝만 보자.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시선을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안방 내부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왜소하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을 코에 끼고 있었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인 듯 했지만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익숙한 느낌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윤곽, 감긴 눈매, 그리고 힘없이 놓인 마른 손. 그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을 번개가 내리치듯 관통하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을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명절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치매가 심해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던 그 마지막 모습까지.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문틈 너머로 보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수년 전 치매를 앓다 실종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신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여기에 살아 계셨어? 그런데 왜? 수만 가지 질문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충격, 불신, 혼란,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까지. 그때 부엌에서 삼겹살 접시를 들고 나온 순자 할머니가 안방 문틈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총각, 뭘 보고 있는 거야?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원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엮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방에 누워 계신 분 누구세요? 제 할머니 맞죠? 순자 할머니는 민준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는 지글거리는 삼겹살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총각. 할머니야. 그리고 나는 총각 할머니의 하나뿐인 언니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왜 순자 할머니의 뒷모습이 그토록 자신의 할머니와 닮아 보였는지, 왜 할머니가 유독 자신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하지만 그 이해와 동시에 더 큰 의문과 슬픔이 민준 씨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마 민준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몇 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비밀과 아픔,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애틋한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죠. 민준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삼겹살 익는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동생. 그러니까 총각 할머니 김복수.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듯 희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랑은 5살 터울이었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렸어. 그래서 내가 늘 업고 다니고 뭐든 챙겨 먹이고 그랬지.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나서는 내가 엄마 노릇까지 해야 했고. 할머니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그녀는 민준 씨의 눈을 애써 피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총각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복순이가 혼자 많이 힘들어했어. 그러다 너희도 알다시피 그 망할 놈의 병 치매가 찾아왔지. 처음에는 그냥 좀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갈수록 심해지더구나.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집도 못 찾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전쯤 되었을 거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복순이를 봤어. 행색은 남루하고 눈빛은 완전히 풀려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더구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야. 순자 할머니는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동생 복순이가 맞는 거야. 너무 놀라서 달려가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더구나. 그냥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 일단 무작정 집으로 데려왔어.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지. 일단 씻기고 먹이고 그러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더구나. 그런데 그때 복순이가 아주 잠깐 정신이 돌아왔었어. 순자 할머니는 민준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고는 내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빌더구나. 제발 자기를 요양원 같은 데는 보내지 말라고. 아들네한테도 자기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다고. 그냥 언니 옆에 조용히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내가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어. 민준 씨는 할머니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할머니에게 짐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총각 내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았어. 그게 당연한 도리라는 것도 알았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총각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제부랑은 예전부터 좀 서먹한 구석이 있었어.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복순이 문제로도 몇 번 의견 충돌이 있었고 내가 복순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혹시라도 복순이를 다시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앞서더구나. 그리고 총각내 형편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힘든데 아픈 노인네까지 다시 떠안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는 짓 같았어. 복순이도 그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건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야. 아주 어리석고 이기적인 결정이었지. 순자 할머니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복순이 상태가 그래도 괜찮았어. 가끔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더구나.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내. 말도 거의 못하고 사람도 전혀 못 알아보고 기저귀 갈고 밥 떠먹여주고 온전히 내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가 된 거야. 할머니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은 지난 3년간 홀로 동생을 돌보며 고생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고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솔직히 힘에 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었지.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세상에 하나 남은 내 핏줄인데 내가 어떻게 내버려둬. 힘들어도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온 거야. 총각한테 그리고 총각 가족들한테는 정말 면목 없는 짓이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그동안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함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깊은 고독과 희생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던 음료수 한 잔, 고구마 한 개에도 그런 사연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느꼈던 배신감이나 분노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연민의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를 알아보셨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젊은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올라오는 게 안쓰러워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지. 그런데 몇 번 보다 보니 이상하게 눈길이 가더구나. 누군가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눈매가 꼭 젊었을 적 내 제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총각 이름을 얼핏 들었는데 민준이라고 하더구나. 복순이가 정신 좋을 때 가끔 손주 이야기하면서 우리 똑똑이 민준이 하고 자랑하던 그 이름 그때야 알았지. 아, 복순이 손주구나. 내 조카 손주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총각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 총각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볼 때마다 혹시 할머니 찾으러 다니느라 더 고생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총각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 언젠가 이 사실이 밝혀질까봐, 총각이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겹겹이 쌓아온 비밀의 무게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그 흐느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순자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 그동안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 순자 할머니의 비밀과 희생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기구한 운명에 대한 원망까지. 그는 천천히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민준 씨는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시는 것부터 멈추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에 얹었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잠시 할머니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집안에는 할머니의 잦아드는 울음소리와 민준 씨의 깊은 한숨소리, 그리고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오는 안방의 기척만이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였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떨렸지만 이전의 혼란스러움보다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 얼굴 좀 제대로 뵙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것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자 수년 만에 다시 만난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오리라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준 씨를 이끌고
안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방문 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안쪽에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거실로 흘러나왔습니다. 약품 냄새와 오래된 살림살이 냄새가 뒤섞인 병실 특유의 무겁고 가라앉은 공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안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예상대로 어두웠고 작은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다른 한쪽에는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는 그의 할머니, 복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산소 발생기 같은 것이 놓여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가느다란 튜브가 할머니의 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침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할머니보다 훨씬 더 작고 마른 몸,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뼈대, 힘없이 감겨 미동도 없는 눈꺼풀, 그리고 가슴팍 위로 힘없이 모아진 마른 손가락들. 그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정정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월의 무상함과 병마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에 민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감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에요. 할머니 손주. 민준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할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숨결은 얕았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날이면 그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던 일,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따뜻한 목소리, 넘어져 울고 있으면 달려와 약을 발라주시던 다정한 손길. 그 모든 기억들이 현실 속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의 속삭임에 할머니가 반응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준 씨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스스로의 슬픔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독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곁에서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민준 씨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다시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깊은 슬픔과 연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 씨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본 후 순자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안방을 나섰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다시 한번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까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삼겹살이 담긴 프라이팬은 식탁 한쪽에 놓인 채였고 차려지다 만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방금 전까지의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와 순자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도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동생분을 이렇게 돌보시느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순자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다시 울컥하는 듯 했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왜 안 힘들었겠어. 하지만 내 동생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다만 순자 할머니는 민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총각이랑 총각 가족들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알아. 용서받기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민준 씨를 총각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 속에는 이제는 비밀을 공유하게 된 관계의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민준 씨는 여전히 아쉬움과 속상함이 남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할머니 생각하면서.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고 내 고집이 너무 셌어. 혹시라도 내 선택 때문에 복순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너희에게 더 큰 짐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결국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순자 할머니는 깊은 자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민준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리고 할머니 간병 문제도. 순자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알려야지. 총각 부모한테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복순이 문제는 너희 가족들 뜻에 따르게 시설로 옮기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릴 염치도 없고. 민준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시설로 보내는 것이 최선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는 할머니를 직접 모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 씨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간병 문제는 저희도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혼자 너무 오래 고생하셨는데 저희도 어떻게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순자 할머니의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민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까맣게 타버린 삼겹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할머니와 함께 나누려 했던 따뜻한 식사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다. 순자 할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민준 씨는 순자 할머니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철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올라갈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마음은 이제 막 알게 된 무거운 진실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 씨의 눈에는 그저 공허하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년 만에 찾은 할머니. 하지만 너무나도 변해버린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순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과 희생. 앞으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민준 씨는 마침내 어두운 밤길을 향해 트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길고 힘겨운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지만 민준 씨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적지 없이 혹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겪은 일들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안방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계시던 친할머니의 앙상한 모습, 그리고 지난 3년간 감춰져 왔던 기막힌 사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의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부터 해야 할까? 그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할머니의 실종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 어머니 역시 그 충격과 슬픔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을,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지는 않을까? 그는 잠시 길가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었고 자신조차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얼굴을 뵙고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트럭을 몰아 도착한 곳은 그가 사는 허름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트럭을 주차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선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았다는 사실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순자 할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무엇부터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샤워도 건너뛴 채 침대에 쓰러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할머니의 얼굴과 순자 할머니의 눈물이 번갈아 떠올랐고 온갖 걱정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올 무렵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고뇌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문제였고 어떻게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억지로 정신을 차린 민준 씨는 거울 속 퀭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잠시 망설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연락하는 대신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이 사시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예전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그의 마음은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내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인준이.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것도 평일도 아닌 날에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어쩐 일이야? 아침부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지도 계시죠? 민준 씨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목소리에 어머니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민준 씨를 집 안으로 들였고 거실에는 마침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모님은 더욱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부모님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나와 제대로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은 숨을 죽이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요. 저희 할머니 찾은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신문을 떨어뜨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를 찾았다니? 어디서? 어떻게? 민준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배달을 갔던 낡은 빌라 5층, 그곳에서 만난 순자 할머니, 그녀가 보여준 이상한 친절함, 그리고 어제 삼겹살을 사들고 찾아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안방의 할머니,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바로 친할머니의 친언니였다는 사실과 지난 3년간 홀로 동생을 숨겨 돌봐왔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부모님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경악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핏기 가신 얼굴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버지는 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양반이 복순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3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되물으며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순자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순자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를 바라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수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가족을 숨겨왔던 또 다른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시니?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누워만 계세요. 말씀도 거의 못 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 역시 깊은 탄식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실은 세 사람의 슬픔과 충격,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잔인한 현실. 이제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은 이 무거운 진실을 함께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민준 씨 혼자만의 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함께 이 슬픔을 마주하고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민준 씨 가족에게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순자 할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어머니가 바로 지척에, 그것도 처형의 손에 의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죠. 어머니 역시 동생을 홀로 힘들게 돌봐 온 언니에 대한 연민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쓰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순자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고, 민준 씨의 부모님 역시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쏟아내며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복순 할머니를 마주한 순간에는 또다시 모두가 말을 잃고 슬픔에 잠겨야 했죠. 원망과 미움, 연민과 용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킨 힘들지만 꼭 필요한 재회였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어느 정도 지나가자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순자 할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고 민준 씨네가 직접 모실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시설이나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장 입원비와 월 이용료, 그리고 각종 의료비와 간병용품 비용까지 그의 택배 배달 수입과 어머니의 식당 일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과 여기저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죠. 순자 할머니 역시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동생 병간호에 거의 다 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돈 문제는 현실적인 벽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택배 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준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택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더 고되고 힘들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든 원양어선이든 밤낮 없이 뛰는 대리운전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해서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 소식에 평소 그를 아끼던 배송팀장은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민준 씨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직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민준 씨의 평판을 알고 있던 팀장이 그의 사직 소식을 회사 사장에게까지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준 씨는 사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사장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사장실 안에는 중후한 멋의 중년 남성 박 사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평소에는 카리스마 넘치고 엄격했지만
때로는 직원들에게 의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김민준 군인가? 박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맞습니다. 앉게. 민준 씨는 딱딱한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민준 씨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사직서를 가리켰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네. 자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만두려는 건가? 혹시 회사에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아닙니다. 사장님, 회사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민준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사정까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의 표정과 망설임 속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는 평소 직원들의 사소한 동향까지 파악하려 노력하는 경영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자네 안색이 영 좋아 보이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보게.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박 사장의 예상외로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에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만에 찾은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의 심각한 상태, 순자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 그리고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까지.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장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사장이 자신을 동정하거나 한심하게 볼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로군. 자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짐이었겠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박 사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민준 씨를 보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준 군, 네. 사장님, 자네 할머님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며 요양시설 비용, 그 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겠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말 그대로일세. 자네 할머님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회사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이야. 당장 내일부터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비서실에 지시하겠네. 민준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민준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사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엄격하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네. 네, 사장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좋아. 내 조건은 단 하나일세. 자네, 이 회사 그만둘 생각이랑 접어두고 앞으로 평생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해주게.
자네의 그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란 말이야. 할 수 있겠나? 평생 회사에 헌신하라는 조건. 그것은 어쩌면 그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과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장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미래를 함께하자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박 사장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 이 회사와 사장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사장은 민준 씨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네. 이제 그 사직서는 내가 찢어버리도록 하지.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게. 할머님 문제는 이제 회사에 맡기고. 사장실을 나온 민준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부모님과 순자 할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민준 씨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고 순자 할머니 역시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짓눌렀던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박 사장의 약속대로 회사의 지원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시설 좋고 간병 서비스가 뛰어난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필요한 모든 치료와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죠. 순자 할머니 역시 더 이상 혼자서 힘겹게 동생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고, 언니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택배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에 쫓겨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회사와 사장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깨끗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요양병원의 아늑한 병실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24시간 할머니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간호사들이 있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장비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죠. 비록 할머니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환자복, 제때 공급되는 영양식과 필요한 의료 처치 속에서 할머니의 앙상했던 얼굴에는 이전보다 편안함과 혈색이 감돌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간호사들이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워 병원 정원을 산책시켜주기도 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물리치료실에서 조심스러운 마사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보살핌 속에서 할머니는 비록 세상과 단절된 채였지만 존엄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준 씨 가족과 순자 할머니 사이의 관계 역시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회복의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처음에 격렬했던 원망과 서운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싹텄습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민준 씨 부모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서먹해하던 민준 씨 부모님도 결국에는 순자 할머니의 진심과 지난 세월 홀로 동생을 돌봐야 했던 그 외로운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죠. 가끔씩 그들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아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 씨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복순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 씨의 부모님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복순 할머니의 며느리로서 아들로서의 삶의 단면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뒤틀렸을지언정 분명한 가족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린 비밀의 공유자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종종 찾았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 이후 겪었던 혼란과 분노의 감정들은 이제 잔잔한 파도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응답 없는 모습 앞에서 눈물 짓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며 자신의 일상을 소곤소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부모님의 안부, 순자 할머니와의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가끔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했죠. 비록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지만 민준 씨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화를 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감사함과 잔잔한 평온함, 그리고 막연하지만 분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준 박 사장과 회사에 대한 감사함, 할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삶의 교훈들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빌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꼭대기층에서 무거운 생수병을 나르다 터뜨렸던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과 용서, 그리고 깊은 이해를 통해 마침내 따뜻하고 희망적인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기만 하던 고된 택배 배달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작은 온기, 순자 할머니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그 뒷모습이 불러일으켰던 나비 효과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진심은 때로는 오해받고 상처를 줄지언정 결국에는 서로에게 닿을 수 있으며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얽힌 복잡한 감정들도 결국 사랑과 이해로 풀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리고 민준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택배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도시 곳곳을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땀 흘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때로는 힘든 고객을 마주하기도 하겠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냉소 대신 매 순간에 대한 감사함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하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